화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입원 기록, 수술 기록, 처방전, 진단서. 모두 제 이름 박은숙으로 되어 있었죠. 제 주민번호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치료 받은 적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 원장님은 계속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어요. 작년 9월 15일 말기 간암 진단. 10월 3일 간 절제 수술 받으심. 11월 12일 1차 항암 치료 시작. 올해 2월 8일 암 재발 진단. 3월 20일 2차 수술.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말기 암 환자라고요? 수술을 3번이나 받았다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멀쩡하게 앉아 있잖아요. 간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간암이라니요. 원장님,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건강해요. 어제도 시장 가서 10kg 쌀도 혼자 들고 왔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제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요. 이 일은 사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다정하게 제 팔을 부축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박은숙, 평범한 50대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25년이 됐네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큰 병원에 가게 됐죠. 사실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고 그냥 약간 피로한 정도였거든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회사 바쁘시잖아요. 제가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럴 때 남편이 옆에 있어야죠. 회사에 오전 반찬했어요. 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요. 회사 일이 바쁜 걸 알기 때문에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우리 남편 재혁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딸 하나 키우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고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어요. 과장에서 차장을 거쳐 지금은 부장까지 승진했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미안해요. 바쁠 텐데. 무슨 소리예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11월 초라 날씨가 제법 쌀쌀했어요. 남편은 제가 입고 있던 카디건을 여며주기까지 했습니다. 추우면 안 되니까. 병원은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 그 따뜻한 손길에 안심이 됐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내과로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다들 저처럼 검진 결과를 들러온 사람들인 것 같았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렸어요. 남편은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고 가끔씩 제 어깨를 토닥여주기도 했습니다. 대기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죠. 박은숙님 들어오세요. 30분쯤 지나서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어요. 담당 의사는 김태준 원장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안경을 쓰고 계셨고 첫인상이 신뢰감 있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김 원장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제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몇 가지 추가 검사 결과도 화면에 띄웠어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남편도 제 손을 꽉 쥐어주며 안심시켜줬습니다.
검진 결과를 보면요. 전반적으로는 괜찮으세요.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역시 별거 아니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원장님이 뭔가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시더니 갑자기 미간이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마우스를 계속 클릭하며 여러 화면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상하네요. 원장님이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큰 병이라도 있는 걸까요? 원장님은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뭔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원장님, 뭐가 문제인가요? 심각한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김 원장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남편을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시 시선을 돌렸죠.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게요. 그 말에 남편이 더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무슨 이상이요? 심각한 건가요? 혹시 암 같은 거예요? 김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환자분과 단독으로 상담할 내용이 있어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암 같은 거라도 있는 걸까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먼저 말하지 않고 저한테만 알려주려는 걸까요? 손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남편이 일어서면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그리고는 진료실 문을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진료실에는 저와 김 원장님만 남았어요. 갑자기 방 안이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렸어요. 김 원장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원장님은 의자를 제 쪽으로 좀 더 돌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아주 잘 들어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네, 원장님.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더 많이 났습니다. 원장님의 진지한 표정에 더욱 긴장이 됐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환자분, 최근 6개월 사이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적 있으세요? 입원이나 수술 같은 거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아니요. 전혀 없는데요. 저는 건강한 편이라 병원도 잘 안 가거든요. 감기 걸려도 약국에서 약 사 먹고 끝이에요. 병원은 1년에 한 번 검진 올 때나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병원에 자주 가지 않거든요. 시간도 없고 사실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자 김 원장님이 컴퓨터 모니터를 제 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환자분 명의로 된 의료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화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입원 기록, 수술 기록, 처방 전, 진단서, 검사 결과지. 모두 제 이름 박은숙으로 되어 있었죠. 제 주민번호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정확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치료 받은 적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김 원장님은 계속 화면을 넘기며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작년 9월 15일 대형병원 응급실 내원.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검사 시행. 결과 말기 간암 진단. 종양 크기 8cm. 림프절 전이 의심. 원장님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10월 3일 간 절제 수술 받으심. 수술 시간 7시간. 전신마취하에 우측 간엽 절제술 시행. 수술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 다음 화면이었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원 치료. 11월 12일 1차 항암 치료 시작. 독소루비신 투여. 12월 3일 2차 항암 치료. 계속해서 화면이 넘어갔어요. 올해 2월 8일 정기 검진에서 암 재발 진단. 간 좌엽의 새로운 종양 발견. 크기 5cm. 3월 20일 2차 수술 시행.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말기 암 환자라고요? 수술을 3번이나 받고 거기에 더해 항암 치료를 무려 6번이나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멀쩡하게 앉아 있잖아요. 간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간암이라니요. 원장님,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건강해요. 어제도 시장 가서 10kg 쌀 혼자 들고 왔어요. 계단도 4층을 걸어 올라갔고요. 전혀 아픈 데 없어요. 김 원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환자분은 건강합니다. 제가 방금 전 검사 결과를 다시 봤는데 간 기능도 완전히 정상이고 암 수치도 전혀 없어요. 간 초음파 결과도 깨끗하고요. 오히려 나이에 비해 굉장히 건강하신 편이에요. 50대 초반 수준의 건강 상태세요. 그럼 대체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환자분, 이건 명백한 의료 기록 위조입니다. 누군가 환자분의 명의를 도용해서 가짜 진료 기록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전문적으로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누가, 왜, 제 명의를 도용해서 가짜 병원 기록을 만든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죠? 이런 게 가능하기나 한 건가요? 원장님, 그런 게 가능해요? 병원 기록을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보통은 불가능합니다. 병원 전산 시스템은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거든요. 하지만 내부자가 개입하거나 아니면 아주 정교한 위조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긴 해요. 환자분,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김 원장님이 다시 화면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한 문서를 확대해서 보여줬죠. 저는 화면에 눈을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이 기록들을 병원에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가 이 모든 서류를 가져왔는지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문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을 찡그리며 읽어야 했어요. 제출자 배우자 강제요? 제출일 2024년 9월 20일. 관계 환자의 남편. 연락처 010 땡땡땡땡의 땡땡땡땡.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 제 남편이 제 가짜 병원 기록을 만들었다고요. 아니, 이건 뭔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착오일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뭔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 보였죠. 환자분, 저도 처음엔 단순 착오인 줄 알았습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 기록이 섞인 건가 싶었어요. 이름이 같은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기록들을 자세히 보세요. 너무 정교해요. 원장님이 여러 문서를 차례대로 보여줬습니다. 진단서, 수술 기록, 입퇴원 기록, 처방 전, 검사 결과지, 심지어 수술 동의서까지 모두 실제 병원 양식을 그대로 따라 만들었어요. 병원 직인도 찍혀 있고 담당 의사 이름과 면허번호도 있어요. 환자분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모두 정확하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원장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일단 이 기록들을 전부 캡처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증거로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기록 위조는 중범죄입니다. 형법상 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보험 사기와 연루될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보험 사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보험금을 노린 걸까요? 김 원장님은 친절하게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USB에 담아주셨어요. 파일이 3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그걸 받았어요. USB가 손에 쥐어졌지만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환자분, 정말 조심하세요. 제 말 꼭 들으세요. 누군가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기록을 만들었다는 건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목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혹시 최근에 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세요? 보험이요? 글쎄요. 제가 직접 가입한 건 없는데 남편이 가입해줬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집에 가셔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남편분한테 오늘 제가 말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은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목적? 대체 무슨 목적이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진료실을 나왔을 때 남편이 의자에서 바로 일어나며 달려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뭐래요? 많이 안 좋아요? 표정이 안 좋은데 심각한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김 원장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절대로 남편분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재빨리 연기를 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노력했죠. 아, 아니에요. 괜찮대요. 그냥 스트레스성이래요. 별거 아니래요. 약 처방받았어요. 비타민제 먹으래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원장님이 왜 따로 상담하셨어요? 남편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더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애썼어요. 아, 그냥 여자 문제라서요. 갱년기 증상 때문에. 좀 부끄러운 얘기라서 따로 상담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저 진짜 걱정했어요. 큰 병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그 손길이 지금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계속 다정했어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제가 저녁 사줄게요. 병원 갔다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죠. 아니에요. 집에 있는 거 먹어요. 별로 입맛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래도 밖에서 먹어요.
오늘 병원 갔다 왔으니 맛있는 거 먹어야죠. 제가 회사 반차까지 냈는데 저녁은 제가 사야죠. 결국 남편의 고집에 밀려 근처 한식당에 들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갈비찜을 시켰어요. 평소 같았으면 좋아했을 텐데 오늘은 도무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에 넣어도 씹히지가 않았어요.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다른 거 시킬까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입맛이 없나 봐요. 남편이 제 그릇에 고기를 계속 올려줬어요. 젓가락으로 정성스럽게 고기를 찢어서 올려주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이 정말 제 의료 기록을 위조한 걸까?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죠. 진짜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수술 기록, 입원 기록, 진단서, 모든 게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날짜도 구체적이고 담당 의사 이름도 있고 병원 직인도 찍혀 있었어요. 수술 동의서에는 제 서명까지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제 필체와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서류의 제출자가 남편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왜 남편이 제 의료 기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남편의 사적인 공간이니까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 서재를 뒤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사 서류, 영수증, 일반적인 문서들 뿐이었죠. 두 번째 서랍도 별거 없었어요.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험 증권이 있었어요. 그것도 5장이나 봉투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모두 제 명의로 된 고액 보험이었어요. 생명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질병보험. 계약일을 보니 전부 최근 1년 이내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거였죠. 제 서명도 위조되어 있었어요. 보험금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삼성생명보험 5억 원, 하나생명 암보험 3억 원, 현대해상 상해보험 2억 원, KB손해보험 종합보험 3억 원, 메리츠화재 질병보험 2억 원, 총 15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망하면 남편이 15억을 받는다는 얘기죠. 보험료도 엄청났어요. 한 달에 총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이혼 합의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사망 시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유족연금 수령권 포기, 상속재산 청구권 포기, 사망보험금 수령권 포기. 모든 조항이 제가 죽었을 때를 가정하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여백에는 남편의 필기체로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9월까지 서명받기 아내 생일 때 선물 주면서 보험금 청구 절차 미리 확인, 병원 기록 추가 필요 민지 남동생한테 부탁, 부동산 매물 확인 제주도 펜션.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은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짜 의료 기록을 만들고 고액 보험에 가입시키고 이혼 합의서까지 준비하고 순간 요즘 남편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자꾸 여보, 피곤하면 이 약 먹고 쉬어라며 건네던 그 빨간 알약들. 갑자기 챙겨주기 시작한 건강검진. 유난히 자주 물어보던 오늘 컨디션 어때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라는 질문들. 그리고 요즘 들어 더 다정해진 태도. 전부 계획이었던 거예요. 전부 연기였던 거죠. 저는 서둘러 모든 증거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험증권, 이혼 합의서, 메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찍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원래대로 정리했어요.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책상 위 물건 하나하나의 위치까지 기억하며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며칠간 모르는 척하며 남편을 관찰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실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죠. 응, 이번 주 금요일 부동산 계약 끝나면 바로 만나. 은숙이 일만 정리되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자.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누군가와 애정 행각을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제 얼굴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잠금 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528이었죠. 메시지 앱을 열어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야, 이번 주 금요일 부동산 계약 끝나면 바로 만나. 은숙 씨 일만 정리되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제주도 펜션에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자. 사랑해. 보낸 사람은 민지였어요. 최민지. 제 친구였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등산 모임 다니던 친구였죠.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서 북한산도 가고 도봉산도 가고 관악산도 갔어요. 가끔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제 고민도 들어주고 저도 그 친구 고민 들어주고 가족처럼 지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제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화면을 계속 넘기며 메시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카톡방 이름은 우리의 미래였어요. 재혁아, 오늘 은숙이가 또 약 먹었대? 잘됐다. 조금만 더 참자. 우리 곧 행복해질 거야. 여보, 보험금 15억이면 우리 제주도에 펜션 하나 사고도 남을 거야. 벌써부터 설레. 자기야, 빨리 보고 싶어. 은숙이 때문에 못 만나는 게 너무 답답해. 언제 만날 수 있어? 오빠 어제 은숙이랑 카페에서 만났어. 아무것도 모르더라. 바보 같아. 키읔키읔. 메시지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남편과 민지는 작년 2월부터 만났던 것 같았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된 거죠. 그리고 저를 없앨 계획을 함께 세운 거였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민지가 호텔에서 찍은 셀카, 제주도 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는 사진, 심지어 침대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대로 놓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는 척했어요.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좀 더 자지 그래요.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화장실 가려고요. 자다가 깼어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들으면 안 되니까요.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25년이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딸 하나 낳고 함께 키우고 웃고 울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밝게 만들었어요. 민지야, 우리 오랜만에 차 한잔 할까? 요즘 답답한 일이 있어서 내 얘기 좀 들어주고 싶어. 그래. 무슨 일인데? 괜찮아?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오후 2시에 평소 가던 카페에서 만날래? 그 북한산 입구에 있는 카페 말이야. 그래, 알았어. 2시에 보자. 기다릴게.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저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카페에서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은수가 여기. 오랜만이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많이 피곤해 보여. 아니야. 그냥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대화가 없어. 에이, 재혁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무슨 일인데? 싸웠어? 민지는 태연하게 제 남편 이름을 불렀어요. 재혁 오빠라고. 제 눈앞에서 제 남편 얘기를 하며 웃는 그녀를 보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 대화가 없어. 회사 일이 많대. 그래도 재혁 오빠는 은숙이 진짜 아끼잖아. 내가 봐도 부부 사이 좋던데. 부러워.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너희 집은 어때? 남편은 잘 지내? 우리 집? 아, 나 2년 전에 이혼했잖아. 그것도 까먹었어? 지금 혼자 살아. 그래서 더 외로워. 민지의 남편 얘기였습니다. 2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죠. 그럼 그때부터 혼자 살았다는 건데 남편이랑은 언제부터 만난 걸까요? 아, 맞다.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요즘 머리가 안 돌아가. 괜찮아. 그래도 우리 서로 있잖아. 힘들 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우린 10년 지기잖아.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야. 민지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니, 제 손이 차가운 건지도 몰라요. 고마워, 민지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당연하지. 우리 친구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카페를 나오면서 민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순간 모든 걸 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 지금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잖아. 나 죽이려고 계획까지 세웠잖아.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강남에 있는 큰 로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이미경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병원에서 발견한 가짜 의료 기록,
남편이 몰래 가입한 15억짜리 보험, 이혼 합의서, 남편과 민지의 불륜 메시지, 준비해간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의뢰인분,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입니다. 의료기록 위조, 보험 사기, 살인 예비. 이 정도면 중범죄예요. 남편분이 정말로 의뢰인을 죽이려고 계획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는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남편분과 그 여자의 만남을 직접 촬영한다든지 통화 녹음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아는 사설 탐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남편분을 미행해서 증거를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의뢰인분 댁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김 탐정님을 소개받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탐정이었어요. 20년 경력의 전문가였습니다. 의뢰인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증거 확보해 드릴게요. 남편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다 기록할 겁니다. 탐정님은 일주일 동안 남편을 미행했어요. 그리고 보내온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11월 10일 남편이 회사를 일찍 나와 강남의 한 호텔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민지가 그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호텔에 있다가 나왔어요. 11월 12일 남편과 민지가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키스하는 장면도 찍혔어요. 11월 14일 남편과 민지가 부동산 중개소에 갔어요. 제주도 펜션 매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약금 준비 얘기를 하더군요. 11월 16일 남편이 대형 보험사 지점을 방문했어요. 보험 설계사와 1시간 넘게 상담했습니다. 탐정님이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 대화 내용이 다 녹음됐어요. 네, 맞습니다. 아내가 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곧 큰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 원장님께도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료기록 위조와 관련된 증거를 더 확보해 달라고요. 원장님은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환자분, 이건 제가 의사로서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의료기록을 이렇게 악용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은 병원 전산 시스템을 더 조사해서 누가 어떻게 이 기록들을 입력했는지 추적했어요. 그 결과 민지의 남동생 최준호가 한 병원의 전산팀에서 일하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제 재산이었습니다. 결혼 후 제 명의로 사둔 강남 아파트 세 채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그걸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재산이었습니다. 은수가, 이건 너만 갖고 있어라.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혹시 모르니까.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 법이야. 10년 전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는 뭔가 아셨던 걸까요? 남편을 믿지 못하셨던 걸까요? 그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는 총 30억이 넘었습니다. 강남 대치동, 압구정동, 청담동에 각각 한 채씩이었어요. 모두 제 명의였고 남편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아파트들을 제 친동생 명의로 옮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명예 이전 수속을 밟았어요. 은행에 가서 예금도 모두 인출했습니다. 총 2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고객님, 이렇게 많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면 위험한데요. 괜찮으세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 돈을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내가 맡아줘. 절대 형부한테는 말하지 마. 동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부탁을 들어줬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11월 20일 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기로 했어. 김 원장님이 소개해 주셨어. 남편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그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어느 병원인데요? 서울대병원이요? 응. 김 원장님이 그 병원 교수님한테 부탁했대. 월요일 오전 10시야. 좋아요. 내가 같이 갈게요. 회사에 휴가 낼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이럴 때 남편이 옆에 있어야죠. 꼭 같이 갈게요. 남편은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침부터 흥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다정했습니다. 검사 당일인 11월 25일 월요일, 남편은 아침부터 유난히 들떠 있었어요. 옷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입었고 저한테도 더 친절했습니다. 여보, 검사 잘 받고 와요. 걱정하지 말고요. 저는 여기 주차장에서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금방 올게요. 하지만 제가 간 곳은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였죠. 강남경찰서였습니다. 저는 이미경 변호사님과 함께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갔어요. 의료기록 위조 증거, 보험 사기 증거, 탐정이 찍은 사진과 영상, 녹음 파일들, 남편과 민지의 카톡 메시지 캡처본. 이게 전부인가요? 담당 형사님이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경력 있어 보이는 형사님이었어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형사님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의료기록 위조, 보험 사기, 살인 예비. 이 정도면 중범죄입니다.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의뢰인분.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3시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태평하게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 일어났죠. 무슨 일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강재혁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보험 사기, 의료 기록 위조,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 남편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배신감, 분노,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잠깐만요.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그냥 차갑게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경찰팀이 민지도 체포하러 갔다는 연락이 왔어요. 민지는 자기 집에서 체포됐고
그녀의 남동생 최준호도 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3명 모두 공범이었거든요. 남편이 끌려나가면서 계속 소리쳤어요. 여보, 오해야. 당신 이러면 안 돼. 25년을 같이 산 사이잖아.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 난 당신이 준 약 한 알도 안 먹었어. 전부 모아뒀지. 15억짜리 보험도 다 알아. 민지랑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 봤어. 제주도 펜션 계약하려던 것도 알고.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졌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5년을 믿었는데 당신은 날 죽이려고 했잖아. 그게 당신이 날 사랑한 방법이야? 남편이 끌려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경찰관들이 다 나간 빈집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5년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재판은 3개월 후에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남편과 민지, 그리고 민지의 남동생을 모두 기소했어요. 재판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왔어요. 이 사건이 뉴스에도 나갔거든요. 중년 남성, 아내 살해 위에 의료기록 위조, 15억 보험금 노려. 재판정에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검사님이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재혁은 5년 전부터 피고인 최민지와 불륜관계를 맺어왔으며 피해자인 처 박은숙의 보험금 15억 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 최민지 및 최준호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가짜 의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5년 전부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였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고액 보험 5억 원에 가입시켰으며 피해자가 말기 암 환자인 것처럼 위조된 의료 기록을 병원 전산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몰래 먹이려 시도했습니다. 제게 먹이려 했던 약은 독극물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간과 심장 기능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약물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그 약을 먹고 서서히 건강이 나빠지길 바랐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짜 의료 기록과 실제 상태가 맞아떨어질 테니까요. 피고인 최준호는 근무하던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의 가짜 진료 기록, 수술 기록, 입원 기록을 입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전자기록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민지의 남동생은 병원 전산팀에서 일하며 제 기록을 조작했던 거예요. 그것도 누나의 부탁을 받고요. 재판은 5번의 공판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강재혁에 대하여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살인 예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피고인 최민지에 대하여 보험 사기 공모, 살인 예비 공모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민지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최준호에 대하여 전자기록 위조, 보험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남편이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25년 믿음을 배신한 대가였죠.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던 대가였어요. 법정을 나오며 김 원장님께 인사했어요. 원장님도 증인으로 출석하셨거든요.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에 목숨 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앞으로 건강하게 사세요. 이혼 소송은 재판이 끝난 후 바로 진행됐어요. 남편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이혼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재산 분할도 끝났어요. 남편 명의로 된 집과 차는 제가 가져왔고, 제가 숨겨뒀던 강남 아파트 세 채는 원래부터 제 것이었으니 온전히 제 몫이 됐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집 한 채, 차 1대, 아파트 세 채, 예금 2억을 갖게 됐습니다. 총 재산이 35억 정도 됐어요. 저는 그중 강남 아파트 한 채를 팔았습니다. 12억에 팔렸어요. 그 돈으로 제주도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샀어요. 바다가 보이는 서귀포의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방 5개짜리 작은 곳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리모델링하면 예쁠 것 같았어요. 이름은 은숙의 쉼표로 지었습니다. 25년간 남의 아내로, 남의 며느리로, 남의 엄마로만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나로 사는 공간이에요. 제 이름이 들어간 첫 번째 공간이었습니다. 리모델링에 3개월이 걸렸어요. 직접 디자인도 하고 가구도 골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과 흰색으로 꾸몄어요. 각 방마다 다른 테마로 꾸몄죠. 바다방, 하늘방, 꽃방, 별방, 구름방. 요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셔요. 게스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아서요.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 참 평화롭습니다. 손님들께 직접 만든 아침 식사를 대접해요. 제주도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이에요. 손님들이 사장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뿌듯합니다. 오후에는 수채화를 그려요. 바다 풍경, 한라산, 유채꽃,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그렸거든요. 이제야 다시 시작했어요. 늦가기 학생이 돼서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도 다니기 시작했죠. 수채화반에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수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은숙 씨, 우리 이번 주말에 한라산 가요. 같이 그림 그리러 가요. 좋아요. 저도 한라산 그림 그리고 싶었어요. 진짜 친구들이에요.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가끔 딸 아이가 놀러 와요. 대학교 4학년인 딸은 처음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왜 아빠랑 이혼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랑 아빠 문제야. 딸에게는 전부 다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그냥 엄마랑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됐어라고만 했습니다. 처음엔 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제주도에 자주 놀러 와요.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그래. 엄마도 그래.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 엄마, 저도 나중에 여기서 같이 살아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내 방도 만들어줄게.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김 원장님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겠죠. 남편이 먹이는 약을 계속 먹었을 테고 건강이 서서히 나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거예요. 남편은 15억을 받아서 민지와 함께 제주도 펜션을 샀겠죠. 제가 죽은 자리에서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바다를 보면서 감사일기를 써요. 오늘 감사한 일 건강하게 눈을 떴다. 햇살이 따뜻하다. 손님들이 밥이 맛있다고 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주도 석양이 아름답다. 사소한 것들이 전부 감사해요. 숨 쉬는 것, 걷는 것, 웃는 것.
모든 게 감사합니다. 죽을 뻔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제대로 살아보렵니다. 은숙의 쉼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찍은 쉼표예요. 그 쉼표 뒤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됐습니다. 그건 나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